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KBS 홍사훈 기자. 경제 정보를 이렇게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은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 저는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KBS 기자 홍사훈입니다. 어느새 1년 절반이 훅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는 좋은 소식보다는 사실 비관적인 뉴스가 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전통적인 무역 흑자국이었던 것이 무역 적자국가로 전락했다는 사실 걱정스러운데, 상반기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 되돌아보고 하반기는 어떻게 될지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제쇼 플러스의 분위기 요정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분위기 요정. 지난번에 김종대 의원이랑 왜 북한 이야기. 북한 이야기 했을 때 네. 댓글에 질문 요정 아니고 분위기 요정이라고 누가 쓰셨더라고. 아, 제 분위기가 좋았나? 네. 오늘 분위기 좀 살려줘 보시고요. 네. 자, 김 교수님 먼저 올 상반기 우리 경제 상황 어땠는지부터 좀 짚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예, 경제 상황 어려웠죠. 우리 경제 상반기에는 0%대 성장이 멈췄고요. 예, 그다음에 물가는 높고, 예, 그다음에 경상수지 적자, 그다음에 무역수지는 15개월 연속 5월까지 적자. 예. 좋은 지표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수님? 저 분위기 좀 분위기 교수님. 네. 그래서 저는 뭔가 반전에 좋은 뉴스가 나올 줄 알고 기대했는데 안 좋군요. 예. 네. 그래도 최근에 좀 개선되는 조짐이 있는 거는요. 네. 우리 가계가 소비 심리가 많이 개선됐어요. 그래요? 지갑을 열어요? 예, 지갑을 좀 엽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상반기에 이만큼 성장하는 거는 예, 소비도 수출도 안 됐고 투자도 기업들도 별로 안 했어요. 예. 근데 소비가 증가하면서 이만큼 성장한 거거든요. 오. 한국은행에서 소비 심리 지수라는 걸 발표하는데요. 예. 이게 1월에는 한 90대 안팎이었었어요. 예. 근데 6월 통계가 최근 발표된 거 보니까 100이 넘었어요. 이 100이 무슨 의미냐면은 2003년부터 한국은행이 소비자 심리 지수를 작성하는데요. 네. 2003년부터 평균이거든요. 그래서 100이 넘으면은 우리 가게가 과거 평균보다 먹고 살기가 좋다. 100 이하면은 먹고 살기가 힘들다. 예. 네, 그런데 6월 보니까 100이 약간 넘어버렸습니다. 오, 그럼 네. 소비 심리가 좀 개선된 거죠. 아니 근데 실질 소득이 잘 됐네. 늘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왜 실질 소득이 그럼 늘었나요? 그러면 우리? 실질 소득은 거의 정체죠. 근데 우리도 왜 임금 어떤 계기로? 올랐는데 이제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예, 사람들이 이제 기분이 좋잖아요. 그 이연 소비가 좀 된 거죠. 아. 분위기 좀 살리고? 예. 네. 그리고 우리 그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건요. 주가하고 방향이 똑같아요. 주가 오르면은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 예. 긍정적으로 대답하십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 또 주식을 안 가지고 계신 분도 주가 오르면 야 뭐가 좋아지나 보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비 심리는 우리 코스피하고 거의 방향이 같아요.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미국도 최근에 그 소비 심리 개선됐다고 그러는데요. 주가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미국 주가도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요? 예. 네. 그래서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 들고.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내가 살게 이렇게 한다 이거죠. 예. 소비 그러면서 심리. 실제로 돈을 좀 썼어요. 예. 잘 된.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 좋은 건데요. 예, 그런데 미리서 써버려 가지고 하반기 내년에도 계속 써야 되는데 네. 미리서 써버려 가지고 쓸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상반기에 어쨌든 올해뿐만이 아니고 무역 수지 적자가 사실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는 다른 거 없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만성 우리가 어쨌든 흑자 국가였잖아요. 예. 무역 수지에서는. 예. 근데 지금 만성 적자 국가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예. 이게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 무역 수지가. 예. 그런 우려도 있던데 김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고차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빠르면 올 4분기부터 예. 무역 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리라고 보고 어떻게요? 있습니다. 무슨 계기가 있습니까? 우선 작년에 수출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기저 효과가 있어가지고 예. 올해는 이제 약간 플러스로 돌아서 있고 음. 예, 그다음에 작년 수출 보면 미국으로는 잘 됐는데 중국 아세안 국가로 별로 안 됐어요. 네. 예, 그런데 올해 어떻든 중국이 5% 넘게 성장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리오프닝 효과가 없다 그랬는데 네. 조금씩 나타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아세안 국가들이 계속 높은 성장을 하거든요. 6%, 7%. 네. 그래서 베트남이 높은 성장을 하고 있고요. 아세안에 해당되지는 않지만은 인도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현대차가 인도로 수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제가 저 몇 년 우와. 전에 인도 가 보면은 길거리에 거의 다 일본 차였었어요. 예. 현대차 보기 드물었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요새 현대차가 인도에다 굉장히 많이 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출 보면은 반도체는 안 됐는데요. 그동안 반도체가 안 된 만큼 자동차가 잘 됐거든요. 조선도 잘 됐고. 예, 다행이다. 조선도 잘 됐고요. 네. 예. 근데 이 이제 반도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따라 우리 수출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우리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이 거의 20% 정도 되거든요. 예. 예, 지금은 좀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네. 예, 그런데 일부 그 전문가들이 전망하기를 올 4분기부터는 반도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수도 있다. 수요가 예, 어. 공급을 지금 줄이고 있거든요. 장사가 안 되니까 예. 예, 공급을 줄이고 있죠. 예. 예, 그래서 4분기에는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반도체 경기가 좀 회복될 것이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는 거는요. 뭐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은 우리 수입이 많이 감소하고 있어요. 수입이요? 지금 현재? 예, 예. 아, 지금 예. 국제 유가 작년에 배럴당 뭐 120달러까지 갔었죠. 예. 그런데 지금 60, 70, 뭐 80달러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우리가 1년에 원유를 한 10억 배럴 정도 수입합니다. 그런데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떨어지면 우리 100억 덜 수입하는 거죠. 20달러 떨어지면 200억 달러 수입을 줄이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작년에 보면 우리나라가 무역수지 적자가 난 거는요. 중동 국가하고 교역해 가지고 무려 930억 달러 적자 났어요. 사우디 한 나라만 330억 이상 갖다 준 가격이 겁니다. 너무 올랐어가지고 유가가 올라가죠. 네. 그때 140달러까지 뭐 갔었어요. 그럼 예. 무역 수지의 적자와 흑자는 수입과 수출을 비교해서 내는 거예요? 그렇지. 절대적인 수치는 아닌 거예요? 예, 수출입 차이죠. 아. 근데 이제 뭐 경상수지는 적자는 안 났고요. 예, 그런데 올해 경상수지가 적자 난다고 최근에 OECD가 발표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예, 이 경상수 경상수지도 우리나라는 만성 흑자국이었는데. 예. 어. 근데 경상수지 어떤 무슨 경상수지 이것도 복잡해지네. 경제 아니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역 수지는 물건 그러니까 네네. 자동차 반도체로 물건 팔아서 얼마나 네. 파는 거하고 수입하는 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이거잖아요. 경상 수지는 그거 플러스 좀 더 크게 뭐 해외 투자한 무슨 뭐 부동산이면 부동산 또 주식 여기서 나온 배당들 뭐 임대 수입 이런 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일하면 그 노동 수입 뭐 이런 거 그걸 다 전체 포함하는 다 거예요? 포함한 오.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훨씬 더 돈이 큰 거지. 들어오고 나간 거. 네. 네. 예, 그런데 모든 전망 기관이 경상수지가 적자 난다고 전망 기관은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OECD가 우리 경제 성장 전망에서 성장률을 낮췄지만 경상수지 적자가 GDP 대비 마이너스 0.3%. 98년부터 우리가 경상수지 적자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왜 그러지? 근데 제가 생각하는 IMF 전망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 IMF 의- OECD. 아 OECD가 예. 잘못되고 있다. 이건 잘못된 예, 전망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거다. 뭐 그래도 국제 수지는 한국은행이 좀 그래도 더 많이 알거든요. 예. 뭐 한국은행 전망치 보면은 올해도 150억 달러 이상 흑자 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예. 150억 달러 진짜 마이너스. 근데 경상수지가 흑자 난다는 거는요. 최근에 좀 무역수지가 적자 났지만은 우리가 98년부터 경상수 흑자가 났거든요. 경상수 흑자가 1조 한 300억 달러 정도 작년까지. 그 돈 가지고 해외 직접 투자해 놨고요. 해외 주식 채권 사놓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배당이 들어오고 이자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죠. 네. 그러니까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배당 이자 수익이 230억 달러 흑자예요. 그렇죠. 이런 걸 보면은 경상수지가 적자 날 수는 없는데 OECD가 적자 난다고 전망해가지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요, 네. 그럼 그건 진짜 큰 일인데. 큰일입니다. 그건 정말 큰 일이야. 소폭 흑자도 아니고 적자. 적자. 이렇게 완벽하게 틀린 적이 있습니까 OECD가? 아 사례가 틀린 적은 많이 있지 많이 않을까? 있죠? 예. 많이 틀립니다. 예. 아, 예. 네, 다행입니다. 그러면은. 일본이 사실 그 경상수지가 제일 많이 나는 나라잖아요. 예, 예. 워낙 그야말로 많은 해외 뭐 미국에도 부동산하고 뭐 채권 투자하고 뭐 이런 예. 게 많으니까 예. 거기서 벌어들인 돈으로 예, 무역 수지 적자를 이제 다 그 보상하고 예. 이런 거잖아요. 예, 한국도 그래서 그게 사실 뭐 경상수지 적자가 그런
진짜 경상수지 흑자국이 많이 나날수록 진짜 그게 선진국이다라고까지도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꼭 아니에요? 예. 지금 미국은 엄청나게 적자 나고 있고요. 미국이야 사실은 미국은 달러 GDP 때문에 달러를 예. 어쩔 수 없이 발행할 수밖에 예. 없고 예, 지금 저 경상수지가 흑자나는 나라는 일본, 독일, 예. 우리나라, 싱가포르, 이 정도예요? 대만. 대만 이렇게요? 예, 이 전 세계 정도입니다. 5군데? 예, 대단하다. 그렇게밖에 안 돼요? 예, 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음. 예. 그리고 유럽 일부 국가도 예. 뭐 독일 같은 데도 소폭 경상수지 흑자인데요. 음. 예, 그런데 그거를 선진국. 미국 혼자서 다 적자를 혼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독일 경상수지 흑자, 일본 경상수지 흑자를요. 네. 미국 혼자 감당. 다 감당 적자로 어. 다 받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나 이해가 안 되는데. 미국이 그 달러를 발행해서 그 적자가 나야만이 그 달러가 그렇죠. 많이 퍼져 나가는 거니까 예. 다른 나라에서 흑자 나는 걸 갖다가 다 미국이 적자를 받아준다 이 얘기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 아까 그 5개국 말고 예. 다른 나라들도 그럼 적자들이 있잖아요. 경상수지 적자 국가들. 그 나라들도 다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이 5나라에서 근데 나는.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중국도 경상수지 흑자국이거든요. 예. GDP 대비 거의 1% 안팎 흑자를 내고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GDP 대비 미국 GDP가 한 26조 달러 정도 됩니다. 예. 올 1분기 보니까. 음. 예, 그런데 거기 거의 3, 4% 적자라는 거는 엄청 많은 규모거든요. 네. 예, 그러면 왜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가 나느냐? 미국 사람들이 그만큼 돈을 많이 쓰고 살고 있습니다. 돈을 쓰다 보니까 소비가 많이 늘어났죠. 네. 소비가 늘어나니까 미국 사람 수입할 수밖에 없어요. 뭘 수입해요? 물건을 상품을. 네. 그래서 작년 한 해 보니까요.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가 3,830억 달러. 많은 거죠? 예. 엄청 많은 거죠. 음. 미국 무역 전쟁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적자는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미국은 그러니까 월마트에 진열된 상품 절반 이상이 중국산이다.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요. 예, 그런데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해 가지고 경상수지가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그 돈 가지고 미 국채를 사준 거예요. 미국으로 돈이 다시 들어간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예.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이 저인 걸 바탕으로 상품도 싸게 공급해주고 거기서 무역에서 번 돈 가지고 미 국채를 사주니까요. 금리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으니까 집값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고.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국 때문에 네. 뭐 상품도 싸게 쓰고 뭐 집값 주가 오르니까 굉장히 기분 좋았죠. 근데 중국은 미국으로 수출해 가지고 경제 성장률 뭐 10% 안팎 굉장히 높은 성장을 했습니다. 네. 서로 좋았던 거지. 너무 서로 잘 지내면 좋았죠. 좋을 것 같은데. 예. 상부상조. 지금 왜 이렇게 난리예요, 싸우고? 근데 중국이 너무 빨리 커지고 있거든요.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게 생겼어 지금. 예.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그러니까 중국 GDP가 2001년에 세계 무역기구 미국 주도로 중국을 가입시켜 주거든요. 예, 그때 중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미 4%였는데요. 네. 작년 보니까 18%까지 올라 버렸어요. 예. 미국 GDP의 70%를 넘어섰습니다. 예. 그래서 이대로 가다 하면은 앞으로 뭐 5년 뭐 길게 보면 10년 안에 중국 GDP가 미국 GDP를 넘어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중국이 너무 빨리 커지니까 네. 때리기 시작한 거죠. 이게 1980년대는 미국이 일본을 때렸어요. 80년대 중반에 그렇죠. 일본 GDP가 미국 GDP의 70%까지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식으로 일본을 때렸냐면요. 플라자비라는 걸 통해 가지고 엔강세를 유도해 버립니다. 예. 예, 그리고 86년에 미일 반도체 협정을 맺어요. 예. 그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 일본 D램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80%였거든요. 지금 우리가 73% 정도 됩니다. 네. 일본이 그 반도체가 그렇게 크니까요. 미국이 일본한테 미국산 반도체를 일본에서 사라. 20% 무조건 사용해라. 예. 무섭다 진짜. 그 일본이 그걸 다 받아준 거예요. 그때 다 받아줬어요 이걸. 예. 플라자 호텔에서 만나서 예, 엔화 가치를 지금보다 두 배 가까이 더 올려 예. 했더니 또 일본이 그걸 또 받아줬어요. 받아줬죠. 받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일본은 참 미국 말을 잘 들은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렇게 잘 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그렇게 미국이 깡패 같은 짓을 뭐 20% 미국산 쓰라. 근데 받아들여서. 그래 잃어버린 30년 뭐 이런 거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지. 30년이 시작되고요. 그때 이후로 우리나라는 더 잘 됐죠. 아. 애니가 항세되니까
우리 돈 가치가 엔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출 경쟁력이 예, 생겨버렸죠. 우리 수출이 아. 갑자기 늘어나 버린 거죠. 세상에. 그 일본 반도체가 죽으니까 우리 반도체가 지금까지 그렇게 성장해 버린 거예요. 그럼 아유. 이거 만약에 가정이지만은 그 당시에 일본이 아까 윤혜 씨 말대로 미국 말 안 듣고 우리가 왜 미국 말 왜 들어? 우리 안 들을래? 네. 이래 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이 그렇게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되는 가정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장기 디플레는 아마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야말로 그 초경제 대국이 일본이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초경제되고 미국 GDP 거의 비슷하게 됐겠죠. 그때 70%까지 올라갔다가 완전히 깨져버렸으니까. 예. 그 중국도 그 일본 사례를 봤기 때문에 예. 미국의 말을 호락호락 안 들을 것 같아요. 중국은 안 그렇지. 듣죠. 안 듣지. 그걸 예. 다 봤는데. 예. 아. 다 봤으니까. 그래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우리나라만 피해 없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둘이 싸우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나라는- 좀 피해를 받는 거죠. 아. 네. 요즘 보면 또 그 미국 재무장관도 그 국무장관 블링컨 중국 방문해서 또 이렇게 한 거 이후에 재무장관도 또 곧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에. 예. 그런 거 보면은 둘이 물 밑에서 좀 으르렁거리고 싸우다가 화해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동안 그 디커플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미국이 예. 중국하고 좀 결별하자. 예. 결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네. 얼마 뒤에 진전된 상품 절반 이상이 중국산인데. 예. 그래서 요새 미국이 하는 거는 디리스킹. 예. 중국하고 계속 관계는 갖되 좀 리스크는 줄이자. 네. 중국이 너무 커지는 걸 좀 막자. 그렇죠. 네, 같이 가야 된다. 네. 근데 우리가 그쪽에서 좀 어려운 거는 근데 우리는 지금 미국, 일본하고만 친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세 나라 공통적인 특징이요. 세계에서 GDP 비중이 계속 축소되는 나라예요. 미국, 일본, 우리나라가요? 예. 일본이 네. 85년 무렵에요.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18.4%였어요. 근데 네. 작년 보니까 4.2%로 네. 그야말로 급락했고요. 예. 미국 35%, 24%로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도 세계 평균 성장률보다 좀 낮은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GDP에서 2%까지 갔는데요. 작년 보니까 1.7%로 줄어들고 있어요. 세 나라가 친하게 지는 세 나라가 네.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 비중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중국이 워낙 그 커지니까는 그 어쨌든 파이라는 곳에서 중국이 워낙 커지니까 나머지 세 나라가 그렇죠.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걸 이제 중국이 다 차지한 거죠. 예. 세 나라가 줄어든 거를 예. 중국 혼자 다 가져간 그럼 거예요. 좀 중국 옆에 붙어야 되지 않을까? 혼나. 알겠습니다. 자제하겠습니다. 네. 이창용 총재가 예, 한국 경제가 이미 장기 저성장 구조로 들어섰다 했잖아요. 아까 네. 상반기 성장률 우리 뭐 거의 0%대라고 예, 했다시피 한국 경제 그러면은 일본의 그 잃어버린 30년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플라자 합의에서 미국한테 혼나고 와서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이제 예, 장기 침체로 들어갔듯이 예, 그거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해석 이런 그 우려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리는 좀 명목 GDP가 최소한 5년은 감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명목 GDP가 떨어졌다는 건 물가가 떨어졌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이거든요. 명목 GDP라는 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GDP에다 물가 상승을 제어한 건데요. 일본은 물가가 계속 떨어져가지고 명목 GDP가 오히려 감소했어요. 예. 근데 최소한 우리나라는 뭐 5년 정도는 명목 GDP는 감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문제는 뭐냐면은 네. 우리 성장 능력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80년대 10%에서요. 예. 지금 2% 안팎으로 떨어졌고요. 아마 2030년 가면 1%, 그 이후로는 우리 잠재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거예요. 왜 떨어지는 거예요? 경제가 성장하려면 노동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자본이 더 많이 축적되어야 되고 기업이 투자해야 되고 생산성이 개선돼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인구. 노동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요. 네. 우리 사실 학계 출산율이 작년에 0.78이라고 그럽니다. 예. 우리가 임신 가능한 여성분들이 한 명도 안 나신다는 거죠. 네. 그게 2.1명을 낳아야지 인구가 유지되거든요. 근데 북유럽 이런 데는 아주 작은 인구로도 굉장히 잘 살잖아요. 우리나라는 수출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우리도 그냥 작은 인구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인구가 줄어들면은 네. 경제가 계속 성장만 하면 우리 1인당 GDP는 올라가기는 올라갑니다. 네. 근데 그걸 올라가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많이 개선돼야 돼요.
근데 생산성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개선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성이라는 것은 네. 같은 사람이 일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1시간에 어떤 상품 하나 생산하는데 네. 1개 반을 생산하든지 2개를 생산하면요. 성장률이 올라가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모방 경제 뭐 주로 기술 모방해 가지고 그동안 성장을 했는데요. 그거는 성장 한계가 있죠. 지금 창조 경제로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애플 같은 회사를 하나 만들면요. 애플 시가총액이 우리 GDP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애플 같은 회사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회사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요. 네. 우리 GDP 확 늘어나고요. 좋은 일자리가 엄청나게 창출되는 거죠. 왜 애플이 한 13만 7천 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높은 임금을 주고요. 근데 우리나라 그런 대기업 위주 말고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좀 살아날 수 있는 경제 구조입니까? 그게 쉽지 않죠. 우리나라 아닌 것 중소기업들이 같은 느낌인데. 뭐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고 해도 네. 우선 그 처음에 자금 조달이 쉽지 않거든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뭐 돈을 많이 줘야지 그런 기업들이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투자가. 그리고 그동안 보면은 뭐 중소기업들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또 상품 개선해 놓으면은 네. 대기업들이 비싼 기술 가져가 버리고 그러던데 아니면 인수합병하든지. 인수합병하든지. 그러니까 윤혜 씨가 물어본 거에 지금 답이 정확하게 저도 잘 안 나온 것 같은데 네. 윤혜 씨가 물어본 게 그거거든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어드니까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예. 중이잖아요. 예. 근데 말하는 대로 뭐 북유럽 국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룩셈부르크나 뭐 덴마크 덴마크 이런 이런 데는. 데들은 인구가 많지도 않아요. 우리보다 훨씬 적잖아요. 예. 노르웨이 이런 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예. 근데도 우리보다 노르웨이는 물론 석유가 나니까 그렇다 치고. 예. 근데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잘 살고 이런 거는 무슨 이유냐 이거지. 그러니까 인구가 그렇게 우리보다도 더 적은데도 거기는 왜 그럼 잠재 성장률이나 이런 게 생산성이 말하신 대로 높다고 생산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예, 생산성이 우리보다 더 높다는 겁니다. 1인당 생산성이. 예, 1인당 생산성이. 아. 예, 그리고 부분적으로 창조 경제가 예. 예, 새로운 활성화돼 기업들 있고. 혁신이 있다. 예, 혁신이 있다는 아. 겁니다. 1인당 생산성이 높아지려면 어떤 노력을 하면 됩니까? 제가 일을 더 많이 하면 된다는 겁니까? 혁신이 있으면 되는 거죠. 혁신이 그러니까. 있어야 되고요. 전통적인 그야말로 이렇게 그냥 네. 전통적인 그런 거 말고 네. 뭔가 AI 뭐 예. 이렇게 아. 한 가지 일을 해서 남들은 100원을 버는데 200원, 1000원을 버는 예. 그런 그야말로 혁신을 일으키는 산업이 있으면은 예. 그게 이제 그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예. 아, 쉽지가 않네. 예, 그게 쉽지 않아요. 네. 예, 그래서 지난 정부 총리, 이번 정부 총리도요. 우리 총 요소 생산성을 한번 개선해 보자. 예, 그래가지고 지난 정부 총리가 총리실에 각 경제단체들 모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보자. 음. 사회적 데이터 앱을 통해 가지고 생산성 한번 개선해 보자. 예, 그런데 한 경제단체가 그 안에서는 하겠다고 그러는데요. 밖에 나오니까 조합원들이 반대하거든요. 한 번 하고 끝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한 번 하고 끝낼 수도 있어요? 더 이상 진전이 안 됐다는 겁니다. 회의가. 가치의 회의가 격차가. 한 번만 하고 끝났다고. 이 가치의 격차가 너무 크거든요. 조합원들은 어떤 이유로 반대한 거예요? 노동자한테는 불리하다는 것이죠. 이게요? 그렇게.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떤 기계 설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산력을 높이는 게 이득인데 네. 노동자들은 내가 기계가 대체하게 되면 확실히 일하는 시간이나 임금이 줄어드니까 예. 반대하는 거다. 예, 그런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뭐 가치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같이. 예, 기업하고 뭐 근로자들하고 예. 그게 조금 타협이 돼야 상충됐구나.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 뭐 생산성이 단계 개선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은혜 씨가 네. 애플 같은 거 하나 기업 만들어 놓으면요, 우리 GDP 네. 그 2배 늘어나 버립니다. 노력하게 되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사과 농사짓는 얘기가 아니고. 무조건 할 수 있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 이 생산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은 전 처음 들어가지고 이거 나라에서 좀 국가에서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진지하게 고민을 지금 해야 상황에서 되죠. 사람들 애 안 낳아요. 저한테도 셋째 넷째 못 낳거든요. 예. 있는 사람 잘 지켜가지고 잘 키울 수 있는 나라. 예, 네. 예, 맞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네. 그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구 문제가 기승전 인구야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포커스가. 문제는. 네. 제가 경제를 40년 가까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네. 깨달은 것은 경제의 모든 비밀은 인구 구조에 있구나. 인구 구조. 예. 근데 아까 우리가 일본식 디플레로 가냐 안 가느냐 그거 하다가 지금 다른 데로 가버렸는데 네. 그 일본 경제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나라하고요? 예, 우리 가계는 일본보다 훨씬 부실합니다. 부실하다고요? 예, 일본 가계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입니다. 네. 우리는 105%고요. 부채가 네, 그 다음에 일본 가계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한 5배 정도 많아요. 갖고 우리나라가요? 아니, 일본이. 금융자산이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일본 사람들도 원래 저축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2.1배 정도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부채보다는 금융자산이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예. 뭐 과거처럼 소비할 수 없는 거고요. 음. 예, 그거는 부정적인 요인인데요. 또 차이점은 수출이에요. 예. 일본이 90년대 장기 불황에 빠질 때요. 일본 경제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 9%였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지금 우리 45%예요. 네. 그러니까 세계 경제 좋으면은 우리 일본식 불황으로 갈 필요가 없죠. 네. 우리 기업들이 계속 수출하고 돈만 벌을 수 있다면. 예. 그러니까 소비하고 투자, 소비는 우리가 일본보다도 훨씬 나쁘고요. 예. 예, 단지 우리 수출 비중이 워낙 높은 나라니까 세계 경제가 좋으면은 우리 일본식 디플레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저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계속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예. 수출을 그러네.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계 경제가 좋아져야만이 우리도 어쨌든 근본적으로 거기 묻어서 갈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렇죠. 경제 수출은 구조가. 예, 예. 세계 경제를 맡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뭡니까? 미중 그 갈등 아니에요 지금? 그거요? 미중 갈등이고요. 어. 그 IMF나 OECD가 앞으로 장기 전망을 하면서 세계 경제가 과거 평균보다 낮은 성장을 할 것이다. 예. 예를 들어서 팬데믹 이전에 2010년에서 2019년까지 IMF 통계에 따르면 세계 경제가 3.7% 성장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3% 안팎 성장할 거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예, 그거는 그 2008년, 2020년 두 번의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요. 네. 정부가 굉장히 돈을 많이 써버렸거든요. 근데 금리 내렸죠. 그러니까 가계 기업 부채가 늘어나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부실해졌고 가계 기업도 부실해져서. 부채가 많으니까 앞으로 5년은 과거 평균보다 세계 경제가 낮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네. 이게 뭐 IMF나 OECD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수출이 뭐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죠. 네. 다른 나라 거를 우리 수출이 뺏어와야 돼요. 우리가 뺏어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인도에서 인도 사람들이 일본 자동차보다 우리 자동차를 사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미중 그 갈등이 세계 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 우리한테 더더군다나 그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사실 과거에 미국하고 중국이 사이가 좋아서 예. 그 세계화라는 그 큰 목적 아래 목표 아래 다 같이 서로 도와주고 도우면서 예. 다 같이 잘 사는 예. 그 중에 우리도 그러니까 떡고물을 잔뜩 이 갖고 와서 이 정도의 부를 이룬 거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깨지기 시작하니까는 우리가 힘들어지는 건데 예. 다시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예. 사실 지금 우리 대중국 수출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잖아요. 예, 한때 27%까지 아. 갔다가요. 예. 최근에 20%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중국 수출이 다시 미국하고 중국이 혹시 서로 악수하고 야 친하게 지내자 하더라도 예. 다시 좋아지겠느냐? 한국의 이 중국에 대한 수출이 예. 이미 그 부분은 과거로 지나간 거 아닌가? 예. 앞으로 중국은 수출이 많이 안 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웬만한 거는 자기들이 만들어도 아. 자기들이 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중국은 수출은 좀 힘들 텐데요. 이제 우리가 중국에서 금융으로 돈을 벌어야 돼요. 금융으로. 예. 우리가 2000년부터 작년까지 보니까 우리 예. 무역 수지 흑자 중 90%가 중국에서 온 돈이거든요. 그동안 중국에서 무역 수지 흑자 내가지고 돈 엄청 번 겁니다. 예. 네. 예, 그 돈 가지고 이제 중국의 금융 시장에 진출을 해야 돼요. 예. 금융으로 돈 벌어야 됩니다. 어떻게 벌 수 있는 건데 은행을 만들라는 거예요, 가서? 은행을 만든지 증권회사를 만들든지 증권회사. 그리고 중국의 금융 시장이 네. 앞으로 상당히 빠르게 확대될 거거든요. 이제 점차 개방 많이 하고 예. 하려고 중국도 아마 할 거예요. 예. 어. 그러니까 우리도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 저 IMF 경제위기 겪으면서 우리 성장률이 그 이전은 뭐 8% 10% 하다가 4 내지 5% 떨어지거든요. 이 실물 경제가 상대적으로 안정 성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럴 때는 금융 시장이 굉장히 빨리 팽창해 버려요. 예, 중국이 그동안 이제 뭐 7% 10% 성장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 4 내지 5% 성장할 텐데요. 중국이 장기적으로는 위안화 국제화를 포함한 금융 광국을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미중 패권 전쟁의 본질이 뭐냐면요. 예. 2001년부터 작년까지 예. 예, 미국이
중국하고 교역해서 6조 2천억 달러 적자를 냈습니다. 예. 근데 미국은 중국에서 그 돈을 찾아오자는 게 목적인데요. 예. 중국에서 상품 수출하고 좀 미국이 돈 벌어올 수는 없어요.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한 거는 금융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한테 외환시장 빨리 자유화해라, 금리 자유화해라. 기다리고 있겠네. 그럼 그래 중국도 그걸 아니까 네. 금융으로는 미국하고 거래.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네. 잘못하면 옛날 한국 IMF 꼴 나듯이 한 방에 털릴 수 네. 있다라고 해서 금융시장을 개방하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아주 조금씩만 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잘못하면 한 방에 털리거든. 예, 너무 천천히 열고 있어요. 예, 근데 결국은 중국이 위안화 국자를 포함해 금융강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열 이럴 수밖에 거예요. 없죠. 예, 예, 그걸 대비해가지고 미국의 큰 금융회사들이 중국 진출을 늘리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요, 주식형 펀드가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은 미국하고 유럽 시장은 거의 안 들어갑니다. 어머나. 중국으로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중국 관련된 주식을 뭐 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올해 경제를 공부하면서 시장은 똑똑하고요. 그 시장의 가격을 형성하는 게 돈이에요. 네. 돈이라는 게 참 똑똑하거든요. 최근에 그 중국으로 돈이 계속 들어간 거는 뭔가 돈에 눈이 있다는 겁니다. 네. 미국이 그렇게 중국을 그 고립시키고 예.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은 계속 중국으로 들어가더라. 예, 그렇습니다. 제재는 제재고 예.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 건 싸우는 거고 예. 돈 버는 건 역시 중국이더라. 금융으로. 그렇죠. 예, 민간 입장에서 보면은 돈 버는 게 제일 아. 큰 목적이죠. 네. 그러면은 아까 이제 중국하고 한국이 이제 중국에서 어떤 제조업으로 돈 버는 거는 점점 이제 물 건너 가고 있고 예. 앞으로는 금융으로도 돈을 벌어야 된다. 중국을 상대로라고 예. 얘기하셨잖아요. 예, 과거에 우리가 중국에 제조업으로 물건 팔아서 돈 벌 때는 예. 우리가 워낙 잘했잖아요. 예. 우리보다 잘하는 나라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예, 뭐 독일이나 뭐 유럽의 몇 국가 그리고 일본 정도만 우리의 경쟁 상대가 됐었지. 예. 그런데 금융은 우리가 잘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진짜 선수들이 미국, 영국 뭐 이런 훨씬 선수들이 날고기는 선수들이 많고 규모도 굴리는 그 자본의 규모도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훨씬 더 크잖아요. 예, 거기서 우리가 과거처럼 중국 가서 돈을 벌 수가 있겠느냐. 예. 예, 그런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아. 그만큼 우리가 이제 금융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한저 금융그룹이요. 예. 2007년에 중국 투자를 엄청 했거든요. 어디가요? 한 금융그룹 제가 구체적인 회사 이름은 될 수가 우리나라? 없는데 예. 네. 그때 뭐 아이펀드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중국에 엄청나게 투자했어요. 예. 그때 상하이 종합지수가 6천이 넘었거든요. 예. 근데 그 그룹이 투자하자마자 예, 미국에서의 위기가 오고 그다음에 2008년 중국에 부실 처리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1,800까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그래서 얼마나 큰 손해를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국민들도 받았어요? 우리 예, 사기업 중국 아니에요? 주식 사가지고요. 어. 예,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 중국 펀드 들었거든요. 네. 예, 제가 그분한테 언론에다 칼럼을 썼어요. 그때 실수했는데 네. 당신의 번뜻이 금융으로 우리를 국부를 늘려야 되는 거 늘려라고 주장하지 않느냐. 근데 그때 실수했으니까 네. 그 뒤로 공부 많이 했을 거 아니냐. 예. 지금 들어가시라. 네, 지금 아. 들어가서 그럼 뭐 들어가야지 돈이 남아 계시대요? 지금 또 모아야 되죠. 우리 또 돈을. 모아야겠네요. 타이밍이다 지금이. 자, 우리 그 경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경기 침체가 지난 목요일에도 김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경기 침체가 곧 이제 닥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장기와 단기 금리 차가 점점 더 크게 벌어지고 있으니 예. 장단기 금리 차가 예. 역전되고 있으니 그게 하나의 증거다라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럼 미국은 그렇다 치고 한국은 어떠냐? 아까 이창용 총재는 이미 장기 저성장 구조에 이미 우리는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본을 따라가는 일이 많으니 그 얘기 지금 하다가 했는데 한국은 그런데 보면은 장단기 금리 차가 뭐 물론 단기 금리 차가 조금 더 높긴 해요. 낮아야 되는데 예. 그렇지만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 예. 이거로 봐서는 한국은 침체가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로 보면은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우리도 장단기 금리차 하면은 보통 저는 10년하고 1년 국채 수익률 차이를 쓰는데요. 1년. 예, 작년 12월에서 올 5월까지는 예. 그게 역전됐어요. 예. 경기 침체가 우리도 온다는 신호였죠. 얼마나 많이 역전됐습니까? 뭐 거의 우리는 미국처럼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비슷하던데. 0.5%. 예. 근데 이달 들어가지고 6월 들어가지고요. 예. 그게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오히려 역전이 아니고 정상으로 됐어요. 예,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침체 안 오네 그러면은. 예. 근데 예. 그게 제가 장단기 금리차하고 경제 성장률 전망해 보니까요. 예. 우리나라 장단기 금리차하고 우리 경제 성장률의 3분기 선행이에요. 3분기. 예. 선행한다고요, 예. 3분기를. 그러니까 뭐 6월 달에 예.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예. 뭐 빠르면 4분기, 늦어도 내년 1분기는 우리 경제 성장률이 올라갈 것이다. 아, 그걸 근거로. 예, 예. 아. 예, 그런데 과거처럼 뭐 이제 우리가 3~4% 성장하는 시대는 지났고요. 예, 예. 내년에 이제 성장하더라도 2%를 조금 웃돌 겁니다. 아. 우리 잠재 성장 능력이 그만큼 떨어졌으니까. 예. 예, 그런데 올해 1%에서 내년 2% 성장한다면은 예. 그건 어느 정도 회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최근에 그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되면서 예. 예, 그런 거를 예고해주고 있다. 근데 미국은 지금도 그러니까 역전이 굉장히 역전 심하잖아요. 폭이 더 심화되고 예, 있거든요. 더 심하대. 그럼 미국은 더 큰 경기 침체로 들어갈 거고. 예. 그러면 우리의 시장 중에 주요 시장 중에 하나인 미국이 그렇게 더 큰 경기 침체로 들어가면 당연히 한국 물건 안 살 텐데 예. 우리가 성장이 높아진다는 거는 언뜻 그거로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 수출 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16%인데요. 음. 근데 아세안이 우리 수출을 중에서 18%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 아, 그러니까 아세안으로 인도 3%인데요. 그쪽으로. 예, 우리가 아세안 인도로 부지런히 수출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예, 미국 경제가 좀 나빠지더라도 예. 아세안하고 인도 쪽에서 네. 우리 수출을 어느 정도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세안 국가들이 최근에 굉장히 높은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거 장단기 금리차 정상화는 뭐가 더 높으면 정상이라고 외우면 돼요? 10년하고 단기 금리는 뭐 CD 금리 91일짜리도 사용하고 보통 저는 1년짜리 사용해요. 10년짜리하고 1년짜리 차이가 네. 경제 성장률을 제일 잘 설명하더라고요. 김 그러니까 교수님 정부에서 그렇게 발행하는- 해서는 윤혜 씨가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맞는지 쉽게, 틀리는지만 그냥 예. 쉽게 네. 만약 예를 들어서 윤혜 씨가 나한테 돈을 꿔줬어요. 네. 다음 달에 갚을 테니까 10,000원만 꿔줘 했을 때 그러면 10,000원의 금리를 하는 거 하고 네. 아니야 내가 한 3년 뒤에 갚을게. 아. 그러면은 어느 쪽에 금리를 더 이자를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홍 홍 나한테. 기자님이 저한테 당연히 3년 후. 그렇지. 네. 길게 뒤에서는 내가 그야말로 어디 도망갈 줄 아는지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나를 못 믿으니까 3년 한 달 뒤에는 다 갚을 확률이 높으니 10,000원의 이자를 1,000원만 받으면은 네. 3년 뒤에는 한 5,000원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10만 원이요. 네. 이게 정상인데 네. 오히려 한 달 뒤에 5,000원을 받고 그게 이자를 더 높게. 어. 3년 뒤에는 1,000원만 받는 이런 상황이 된다 이거죠. 이상한 상황이네 그거는. 예, 그렇지. 그게 비정상상이죠. 지금 그까지 그랬던 거예요? 예, 지금 미국이 그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한 1년 가까이 지금 그 1년. 상황이에요. 그럼 미국의 장기 국채나 이런 걸 사면은 지금 돈 벌 수 있는 거예요? 좀 높아요? 금리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미국의 중서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이런 게 예, 그래서 망한 거거든. 그렇죠. 예. 그거 잔뜩 사놨다가 그렇죠. 장기 국채를 잔뜩 사놨다가 네. 그게 아닌가? 아니다. 지금은 단기를 예, 지금 사면은 단기를 사야 사면 돼요. 돈을 벌 예, 수 있겠네요. 지금 비정상이니까 네. 앞으로 단기가 더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2년짜리, 10년짜리보다 2년짜리 사는 게 더 좋죠. 네. 2년짜리가 몇 프로인데요? 4.7이요. 오. 굉장히 높죠. 대단하네. 예. 근데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 거야, 미국은? 그 장기 금리는 아까 저 꼬리에 꼬리를 무네. 예, 홍 기자님이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 금리에는 앞으로 경제 성장은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들어 있는 거예요. 반영되는데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안 좋아. 안 좋아지고 물가 상승률은 낮아질 것이다. 그렇게 그래서 예측해서. 장기 금리가 떨어지면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네. 미국 안 좋아지나 보네. 그러니까 그거로 보면은 미국은 확실히 이제 장기 침체가 들어갈 게 아주 심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 한국은 그러니까 오히려 그 장단기 금리 차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주요 예측 기관이 전망하는 거 보니까 올해 우리나라가 뭐 1.45% 성장하는데 내년에는 전부 2% 이상 성장할 거로 보고 우리나라가요? 있어요. 예. 근데 미국은 올해 한 1.1인데 내년에 0.8%로 미국은 내년의 성장률이 더 낮아질 거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말했듯이 그 한국이 장기 저성장 구조에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거로만 보면 약간 또 좀 어폐가 있네요. 장기 저성장은 그냥 잘해야지 이제 2%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저성장이다. 예, 저성장입니다. 그 정도도. 그런데, 예. 근데 그게 이제 더 떨어질 수가 있죠. 이제 우리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네.
성장률이 떨어지면 좋은 일자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 보면은 좋은 일자리 찾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좋은 그다음에 일자리. 네. 이게 성장률이 떨어지면 차별화가 너무 심화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8% 10% 성장할 때는요. 경제 규모 파이가 커지니까 기업들이 같이 성장할 수가 있었어요. 갈수록 커지는 규모가 줄어들죠. 그걸 나눠 가져야 돼요. 그래서 경쟁력 있는 기업은 더 많이 가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차별화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럼 이걸 위해서 국가에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습니까? 국가가 좀 저성장에. 어느 정도 네. 좀 돈을 써야 되죠. 어디에다가요?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요. 아. 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그 바이든 정부 거시경제 정책 방향이요. 중산층의 회복을 통한 안정성장이에요. 중산층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부가 돈을 써야 되는데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돈 많은 기업들한테 세금을 더 올리겠다. 그다음에 돈 많은 개인들한테 세금을 더 올리겠다. 그래서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거기다 쓰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반대로. 그렇죠. 사실 지금은 네. 정부가 부유층에 대한 감세를 할 게 아니고. 추진할 게 아니고 네. 미국 바이든처럼 우리 미국 좋아하잖아요. 네. 미국은 정반대로 가고 있거든. 부유세 오죽하면 부유세라고 말하잖아요. 예. 부유층들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의무감과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예. 누구도 돈이 없는데 당신들은 돈이 여유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당신들이 좀 사회에 그 부분을 일정 부분 좀 환원을 해라라는 그렇죠. 부분이고 예. 한국도 상황은 비슷한데 다 같이 어려운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네. 부유층에만 왜 그렇게 세금을 깎아주느냐. 세금도 지금 모자라다는데 예. 그 부분이 좀 저는 약간 좀 이해는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 경제 정치 철학인 것 같습니다. 정치 철학. 예. 아, 그래서 무조건 지난 정부하고는 차별화가 돼야 된다. 예. 네. 예, 지난 정부가 돈 많이 썼으니까 아, 우리는 정부가 돈 써서는 안 되겠다. 그럼 그만큼 우리나라도 그런 비축을 그럼 하고 있습니까? 돈을 안 쓰니까 세금이 쌓인다든지 아니, 지금 나라의 돈이 많이 있습니까? 세금은 덜 거치고요. 경제 성장 예상보다 낮아지니까요. 그래서 올해 우리 이거 정부가 우리 명목 GDP가 4% 성장할 것이다. 그걸 계산하고 세금이 얼마나 들어올 것이다. 지출이 얼마나 될 것이다. 이런 걸 계산하는데요. 좀 우리 경제 성장이 그것보다 훨씬 더 낮아지고 있죠. 경제 성장이 낮아지니까 세금은 덜 거치죠. 지금 새우깡 100원, 10원 지금 내려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네요. 네. 농심에서 내린다니까 막 다 여기저기서 10원 내리겠다, 100원 내리겠다 난리치더라고요. 그 지금 뭐 말이 나왔으니까 라면값이나 뭐 밀가루값 이런 거 그 어쨌든 이건 시장 경제 완전히 그 경쟁이 노출된 품목들이잖아요. 예. 이런 부분을 정부가 일일이 이렇게 물론 싸지면 당연히 좋죠. 당연히 예. 뭐 라면값 싸진다는데 맞아요. 일본 소비자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서 나빠 그거 잘못됐어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렇지만은 정부가 이렇게 일일이 개입하는 게 나중에 부작용 같은 건 없어요 혹시? 예, 가격은 뭐 시장에서 결정돼야 되는데요. 예. 뭐 부작용 같은 게 있을 수는 있죠. 예, 그런데 최근에 그 전 세계가 물가가 굉장히 오르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걸 그리드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리드요? 예, 그리드 탐욕. 예, 기업들이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원가보다도 상품 가격을 너무 많이 올리고 있다. 예. 그래서 일부 경제학자도 최근에 그 인플레이션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지는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요. 예. 네. 어떻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네. 조금씩 그러니까 서로 양보해서 좀 부담을 해야 되죠. 네. 대신 기업은요, 네. 뭐 가격 내린 만큼 생산성을 개선해가지고 생산 비용을 좀 낮추면 돼요. 예. 근데 생산성 개선이라는 게 예. 단기적으로 쉽지 않아서 문제인데요. 예. 그래서 사실 뭐 이번 정부가 강조한 게 예. 자유지 않습니까? 자유. 자유를 통해 가지고 혁신을 통해 가지고 도약해 가지고 나누자. 뭐 그런 자유하고는 지금 뭐 시장 개입하는 거하고는 네. 조금 다르기는 다른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어쨌든 물건값 라면이야 뭐 사실 그 우리 5천만 국민들이 애용하는 식품이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개입해서 가격이 낮아지는 거는 괜찮다 싶은데 이게 나중에 부작용이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이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는 게 왜냐하면 정부가 어쨌든 얼마 전까지 은행들 대출금리 개입을 했잖아요. 예, 예. 실질적으로. 예. 한국은행에서는 물가 올라가니까 기준금리 계속 올렸는데 네. 그때 오히려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는 예. 뭐 우리은행과 하신한은행 이런 데 전부 다 내려갔잖아요. 예. 왜냐면 정부가 상생금융하라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라가는데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는 오히려 예. 내려가는 예. 이게 디커플링이라는 예, 예. 거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사실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은 동결시키잖아요. 예. 계속. 예. 그런데 대출 금리는 그때 내려갔던 게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어. 예. 예. 이거는 왜 그렇지? 이게 그 부작용 아닌가? 예. 라는 왜냐하면 그때 대출 금리 내려가니까 예. 우리나라 가뜩이나 지금 가계 대출이 많았는데 예. 계속 줄어들었었잖아요. 예. 그때 대출 금리 늘어나니까 다시 또 왕창 늘어났거든요. 예. 대출 싸니까 금리가 예. 싸 내려갔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대출 금리가. 예. 이 대출 받은 사람은 더 그 거품은 커졌고 예. 이자는 그럼 더 올라가고 예. 이게 그야말로 부작용 아닌가? 그렇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그런 그 부작용이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지금 그런데 시중은행들의 그 대출 금리는 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정부가 계속 이렇게 막아놨듯이 계속 막아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장 금리가 올랐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년 국채 수익률이 작년에 예. 뭐 4.7%에서 최근에 3.2%까지 떨어졌다가 예. 3.7%까지 올랐어요. 시장 금리가 이렇게 오르니까 네. 은행도 채권 발행할 때 은행채라는 걸 발행하거든요. 예. 그 채권 발행해 가지고 저 대출해주고 그러는데 그랬죠. 은행채 수익률이 금리가 올라 버리니까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금리를 올린 건데요.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금리가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떨어졌어요. 예. 시장 금리가 4.7에서 3.2%까지 떨어졌으니까 예. 네. 예, 떨어지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반등일 것 같습니다. 음. 예, 금리를 결정하는 물가 상승률 낮아지고 있죠. 예. 예, 경제 성장률 우리 잠재 성장률 차례 2% 안팎이죠. 음.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저축이 투자보다 많습니다. 음.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무려 936조 원이나 돼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대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덜 빌렸을 겁니다. 뭐 기업들이 돈을 덜 빌렸으면 은행은 그 돈 가지고 채권 살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최근 저는 금리 상승은 하락 추세에서 그동안 좀 너무 빨리 떨어졌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이다. 네. 예, 다시 금리 떨어지고 은행 대출 금리 떨어질 거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 하반기 저는 이제 주식 투자자로서 맨날 떨어진다고만 하시니까. 아니요. 네. 제가 네. 닥터둠. 이제 네. 올해 제가 주식 전망하면서요. 5월까지는 주식 사십시오. 네네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샀거든요. 예. 네, 책임지셔야죠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근데- 3분기, 4분기. 근데 제가 6월, 8월에는 다시 좀 또 팔아요? 떨어집니다. 아, 예, 그럼 또 추가해야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4분기 내년 가서 또 오릅니다. 오. 예, 그래서 뭐 제가 뭐 정확하게 어떻게 오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미 우리 코스피가 뭐 2,650 가다가 뭐 2,550대로 떨어졌거든요. 네. 100포인트 정도 떨어졌어요. 지금 조정 거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이게 완전히 하락 추세로 전환된 건 아니고요. 예, 저는 뭐 7월, 8월까지는 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때 우리가 주식을 또 더 사야 된다. 제가 올해가 한 해 동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계속 그 기조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자.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면 작년 코로나 시국에 워낙 올해 2023년도를 어둡게 전망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저 코스피 3,300 갔을 때 네. 2,200까지 떨어집니다. 진짜 그때는 많이 떨어진 거군요. 네. 지나치게 주가가 가대평가됐거든요. 실제로 2,135까지 떨어졌어요. 분위기를 못 맞추시네 또 끝에 가서. 죄송해요. 제가 워낙 눈치가 없어가지고. 분위기 요정이라면서. 그럼 7, 8 그런데 여름에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뭔가 소비가 늘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기업들이 다 힘들고 뭐 여름엔 좀 비수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왜 그런 아니 거예요? 원래 그 썸머넬이라고 여름에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썸머넬리가 너무 빨리 와버렸다는 거죠. 아 그래요? 예, 이미 왔어. 왔었어요? 6월까지 저도 모르게. 예, 와버렸습니다. 아. 특히 미국 주가 지나치게 많이 올랐고요. 우리 주가도 연초에 2,180이었어요. 네, 지금 2,500 넘어갔어요. 2,650까지 갔으니까 네. 많이 올랐죠. 네. 그럼 썸머랠리가 이미 왔다 지금. 예, 왔다. 그- 선반영 어, 됐다. 예, 근데 쉬고 있는 과정이다. 네. 그런데 이런 때 저는 주식을 좀 더 사셔도 된다. 그럼 다시 3천까지 올라갈까요? 우리나라. 시간의 문제죠. 오, 저는 3천까지 뭐 내년 상반기쯤 가면은 그 정도 올라갈 수 있다고 그 보고 정도 있어요. 가치가 된다 우리나라가. 예. 알겠습니다. 전 또 하나 궁금한 상식이 있는데 네.
환율. 분위기 맞추시고. 환율 이거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환율이 낮아질수록 우리나라 좋은 거예요? 높아질수록 좋은 거예요? 환율이 낮아질수록 우리 돈 가치가 오를수록 우리 경제가 좋다는 겁니다. 환율이 낮아졌는데 우리 경제가 지금 네. 그러니까 그 나라 돈 가치가 올라가면요. 어. 그 나라 경제가 건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00원이 예. 1,200원보다 더 좋다는 거죠? 아니요, 우리나라에는 아니에요. 이거는 1,300원에서 1,200원으로 떨어지면은 떨어지는 게 더 우리나라한테 예, 좋다. 우리나라 경제가 더 튼튼하다. 아, 네, 이건 그런- 그냥 외우겠습니다. 아니 외우는 게 아니고 네. 1달러를 네. 옛날엔 1,300원 주고 사야 되는데 네. 이제 보니까 1달러를 1,200원만 줘도 돼. 네. 그럼 우리나라 돈 가치가 또 올라간 거잖아요.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올라간 거 아니야? 네네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탈이 그만큼 체력이 튼튼해졌다라는 걸 이제 반영해 주는 거라 이거지. 그럼 좋았던 거네요. 최근에 1,200 몇십 원까지. 20원까지 떨어졌었죠. 네. 지난 2월에. 그럼 네. 어느 정도 떨어지면 제일 좋아요? 1,000원? 그럴 순 없어요? 그거는 뭐 적정 수준 추정할 수 없고요. 네. 우리나라가 환율 최근 뭐 장기 평균이 한 1,150원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시간의 문제지 1,150원으로 그럼 좋겠다. 접근해가는 과정이 네. 앞으로 1, 2년 이내에 와요?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분 달러 사셨는데. 지금은 달러 사셔도 돼요. 조만간 지금 달러 가치가 더 오를 겁니다. 한 5달러 샀어요. 또 근데 올라간다고요? 어떻게 달러가? 하셨어요? 전 다 알죠. 이분에 대해서 모든 거를. 알겠습니다. 이거 국가기밀 누설됐네. 아니 그러면 환율 네.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뭐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런 거는 뭐 자연스러운 흐름일 텐데 예. 요즘 보면은 막 10원, 20원까지 20원까지는 아니고 예. 막 10원 단위로 몇 원 단위가 아니고 10원 단위로 막 오르고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예. 이렇게 되는 게 원래 정상입니까? 정상은 아니죠. 어. 금융시장이 그만큼 이제 불안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6, 8월 달에는 금융시장이 불안하다,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예. 주가도 이미 떨어지고 있지만은 환율도 홍 기자님 지금 달러는 단기적으로는 잘 사신 것 같아요. 아, 이거 근데- 5달러 사대. 이번에 잘 파셔야 됩니다. 아유. 그럼 이렇게 10원씩만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제가 만약 그 사장님 입장이라면은 수출하는 기업 사장님이라면 참 생각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예. 이거를 수출을 이거 포장을 언제 해야 되지? 그렇죠. 선적을 언제 해야 되지? 예, 이럴 것 언제 같거든요. 원자재 수입해야 되지? 어. 대기업은 그런 걸 통해 아주 해지라는 걸 하거든요. 네. 근데 중소기업은 그쪽에 그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예.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네,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 대상으로 특히 수출기업, 원자재 수입기업 가면요 대부분 환율만 많이 물어보십니다. 네. 그렇게 그렇겠지. 경제에 중요합니다. 예. 네. 그런데 최근 그 변동성이 심하니까 예. 원자재 수입하시는 분들이 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수출하는 기업들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환율 떨어진다. 네. 떨어진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영익 서강대 교수 그리고 오윤혜 씨 두 분이었고요.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